20대 남성입니다.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빌렸는데 해당 업체가 일본계 대부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자가 너무 높아서 속상했는데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인 요즘 매월 20%대의 고금리 이자를 일본에게 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당장 전액 갚을 능력은 안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월로 따지면 2%대인데 그렇죠? 연으로 하면 24%죠. 네네. 우리나라 이자제한법 대부법이 허용하는 최고치를 거의 폭리를 받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뭐 소장님도 잘 아실 테니까 이게 옛날부터 대부업체에 뭐 일본계 야쿠자 자금이 들어와 있다. 네. 엄청 상해. 이건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일본 변호사 회장님도 오셔서 맞습니다. 한국이 왜 일본 야쿠자 자금에 폭리를 당하고 있냐라는 지적까지 하실 정도인데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까지 해가지고. 우선 사업자 수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저축은행은 총 79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네. 근데 그중에 4개사예요. 많지는 않죠. 네. 4개나 들어와 있고. 대부업자는 총 8,310개예요. 근데 그중에 19개가 일본계예요. 개수는 적은데요. 네. 대출 규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장사를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년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여신 규모가 59조 1,981억 원이에요. 근데 일본계 저축은행 여신이 10조 7,347억 원이에요. 와. 약 18% 정도예요. 예. 아니, 이거를 대부업으로 내리잖아요. 20% 되는 네. 것 같고. 규모가 훨씬 더 커져요. 네. 역시 또 작년 말 기준이에요. 전체 대부업 여신 규모가 17조 3,487억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일본계 대부업체 여신 규모가 6조 6,755억 원이에요. 약 38%, 거의 40%를 차지해요. 아니, 지금 그 개수로는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차지하는 비율은 네. 어마어마한데요? 장사를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광고 맨날 때리는 거 케이블 방송에 뭐 싼 뭐 엑스 뭐 딩가딩가 이렇게 맨날 하면서 나오잖아요. 참.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일반적으로 평균치보다 더 많은 고금리를 추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또 하나의 이유였던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정말 잘해가고 있어요. 예. 지금 아주 돈 쏙쏙 뽑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개인 대부업 시장을 팽창시킨 게 일본이에요. 일본 대부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시장을 들어와가지고. 열어젖혔는데요. 이게 선점 효과가 상당해요.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이 급하게 돈 필요할 때 대부업체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들이 대부분이 일본계. 우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땡땡땡땡땡땡 머니. 그러니까 너무 친숙하게 네.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선점 효과 때문에요. 계속 고객들이 전화를 오니까는요. 이자를 그냥 높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부업체 전체 평균 금리가 19.6%거든요. 근데 일본계 대부업체 대출 평균 금리가 23.3%예요. 근데 24%가 최고잖아요. 네. 지금 거의 최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 전체 평균 19.6%니까 만약에 일본계가 포함된 거잖아요. 만약 네네. 일본계 빼면 한국계 대부업체는 훨씬 더 그보다 낮아지겠죠. 낮다는 거잖아요. 네, 15에서 15% 정도라는 건데. 네. 그러면 굳이 일본계를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정보를 찾아서 조금 더 금리가 낮은 차라리 물론 대부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하더라도 한국계 대부분 이용하는 게. 저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조금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게 지금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대부업체가 빠져나가면 뭐 큰일 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요. 저도 그런 기사 봤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대부업을요. 빵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가령 A, B, C 빵집이 있어요. 근데 A 빵집이 철수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빵을 안 사 먹어요? 아니죠. B 빵집, C 빵집을 네, 가죠. 그러니까요. 그럼 한국계 대부업체들한테 좋은 일이에요. 철수를 하면은. 아니, 오히려 더 빠지면 국내, 되는 아니, 거. 국내에 8,000개나 있다면서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금리도 뭐 프레임이에요. 비싸니까 오히려 낮은 그렇죠. 한국계로 가는 네. 게 소비자한테도 유리한 거 네, 아니에요? 그 프레임에 속지 마시라고 예,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역시 우리 소장님. 아, 참 이거 오늘 좀 얘기 듣다 보니까 살짝 또 더 열이 받기 시작하네. 자, 그런데요. 그럼 일본계 자금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 최고 이자율이 지금 정해져 있죠. 24%, 연 24%. 근데 이게 가까운 과거에요. 이게 정해지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이게 IMF 시절. 그렇죠. 아. 네, IMF가 뭐 금융 자유화 뭐 말하면서 이거 그냥 이자 제한법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를 됐는데 그때 당시에 보통 평균 금리가 100에서 200%였어요. 1000%도 있어요. 예, 막 난리 났었죠. 네, 기억납니다. 난리 아마. 났었어요. 네. 1998년 1월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인데 근데 마침 그때 일본은요. 금리를 낮췄어요. 거의 절반 수준으로 40몇 %에서. 네. 그러니까 일본 업체에서는 대부업체에서는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옆에 한국을 보니까
무법천지인 거예요. 아, 저기는 금리도 한도를 안 두는구나. 좋아, 저기 가자. 저기 물반 고기반이다. 이렇게 해서 막 장부 챙겨가지고서 딱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면은 그 명동의 그 사채업자 큰 손들이라고 해서 막 가끔 나오잖아요.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채 시장은요 개인 시장이 없었어요. 보통 중소기업들 상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낚시 도구 챙겨가지고 물반 고기반 한국으로 딱 와보니까 낚시꾼들도 없어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서 막 거기 휘젓고 나서 물고기 다 잡은 거예요. 지금. 공격적으로 막 네, 그냥 네, 이렇게 네. 마케팅을 하고 그랬던 거군요. 네, 지금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IMF가 한국에 와가지고 거의 막 날강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요구했던 영화 그 내용이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아하하. 그래갖고 돈 빌린 섬이나 중소기업 다 오히려 더 망했고요. 이자가 엄청 늘어나니까 돈 노는 부자들만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속상하네요, 이것도 이제 정말. 생각나는데. 네. 근데 소장님 결국은 그래서 아까 일본 전 변호사 회장님 한국에 오셔갖고 일본의 야쿠자 자금이 일본 대법체를 갖고 이게 한국까지 왔다. 네. 이런 이제 지적까지 했는데 결국 우리 개인들이 사채나 대법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지제도가 미비한 것도 있지만 맞아요. 흔히들 말하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돈 안 빌려준 것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법 한 번만요 개념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런 현상도 한번 비평 한번 해주십시오. 예. 굉장히 간단해요. 예. 우선은 제1금융권은요 시중 은행 일반 은행을 말해요. 우리들 그 급여통장이나 수십실금 통장 만드는 그 은행 있잖아요. 은행들. 네, 은행법 일반 은행. 은행법 적용을 받고요. 예. 제2은행은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데 은행처럼 활동하는 곳들 있죠. 네. 증권사. 네, 아니면 캐피털 카드사들을 말해요. 저축은행 네, 포함되고요. 네. 네. 여기까지는 인허가의 대상이에요. 근데 제3금융으로 가면은 그냥 등록만 하면 돼요. 대법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1금융권이 당연히 등록 그리고 은행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자가 더 저렴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2금융권으로 가고요. 2금융권에서 안 나오면 제3금융권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제3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는 이 현상을 조금 어떻게든 막는 제도적 장치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근데 지금 서민들이야말로 정말 이자가 적은데 제1금융권 이런 데를 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요. 단점에도 나와 있듯이 이 대출 규제가 너무 있으니까 일단 수입이 적은 사람이라든지 신분이 불안한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 제3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제3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냥 네. 등록업종이라서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난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부업체들이 난립을 하는데 사실 사람들 조금 알고 있긴 해요. 대부업체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복지적 차원을 너무 건드려 주셔서 저는 그 부분 오늘 너무 말하고 싶었거든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1차적으로 다중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좀 약해요. 이건 이데올로기 문제예요.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뭐냐 이러는데 그쵸. 파산을 좀 쉽게 해주면 돼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는요. 그 대출 빚을 얻으면요. 정말 죽을 때까지 꼬리표를 몰고 다니는데 인생 리셋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해요. 그 부분이 전 첫 번째 문제라고 그러다가 막 생각해요. 자살하고 네, 뭐 맞습니다. 맞아요. 야반도주하고 동반자서 이런 일로 많이 제일 생긴잖아요. 답답한 실제로. 거는요. 예. 대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돈을 비워서 못 갚는 행위는요. 형법으로 문제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건 범죄 행위가 아니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요.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또 거예요. 채권 출시 혹독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예. 안전장치들이 우선 없는 게 첫 예. 번째고 두 번째는 대부업체 마케팅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그 서민들에게 특히 시민들에게 그 금융 교육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예.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맞아요. 네. 좀 다 보완되어 금융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상식이나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행인 게 저번에 이제 우리 이상훈 변호사님도 오시잖아요. 우리 네. 고정 코너에. 네. 그 분 말고 저번에 우리 TV 인생에 누가 나오냐면 서울시 산하, 경기도 산하의 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예.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상담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 그 다음에 햇살론이라든지 서민금융진흥원 이거 생겼죠. 이거 네, 맞습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대법제 안 가려고 하는 분들 흡수할 수 있나요? 사실은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 지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그 내용을 한번 그래도 설명해 주십시오.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햇살론이라든지 네. 뭐 대출을 서민금융- 전환할 예. 수 있는 방법. 우선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게 햇살론이에요. 햇살론 네. 하면 나 그거 들어봤는데 뭐지? 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실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다들. 네,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을요. 중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오. 10.5%예요. 연이 10.5%. 아, 지금 24%밖에
받는 분들이 10%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 사연자분 예. 같은 경우도 20% 이상 내고 있는데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자격 조건만 간단히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농립어업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경과한 연이율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상환 중이어야 돼. 그러니까 20% 이상 되는 빚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소득 기준이 있어요. 개인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고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면은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훅 지나가요. 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는 서울시 눈물 그만 상담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오,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눈물 그만. 전화번호가 네. 02-2133-5352인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뭐야 하실 맞아요. 거니까 잘못 우리는 외우죠. 저 늘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번호 있죠. 타상콜센터.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가 생기면은 전화기를 네. 여시고 120 다살콘센터에 연락을 하세요. 네. 그럼 연락을 이게 할수 제가 하나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아무튼 궁금한 건 서울이나 경기도 120으로 전화하시면 많은 네. 그 안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복지제도나 민생대책공원 129. 네. 여기는 복지민생 포탈이에요. 119로 전화하면 급전 빌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는지 먼저 따져보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서민들에게 있고. 올바른 이런 금융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마무리된데 좀 짧게 하나 좀 대답 좀 네. 여쭤볼게요. 법적으로 지금 최고 금리가 24%잖아요. 네. 제일금융권이랑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네. 좀 법적으로 아예 최고 금리를 낮추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네. 아예 그 이상을 못 받게 하니까. 다행히 정부가요 지금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2020년까지는 연 20%로 낮추겠다라고 발표해놓은 상태니까는요. 그거 제발 이루어져라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게 원래 30% 가까운 고금리를 보장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예, 예.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4%로 낮췄고요. 연체금리 옛날에 마음대로 받았어요. 10%, 15%. 근데 연체금리는 3%로 초과하지 못하게 제도 다 바뀌었습니다. 예. 네.